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어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사채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년 하반기 자영업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질렀다고 하죠. 중고용품 거리에도 사는 사람은 뜸하고 팔겠다는 사람만 몰리면서 한숨이 깊다는데요. 요즘 안 돼, 전사. 많이 안 돼. 지금 회사가 많아요. 상인들은 예전엔 폐업이 잦아도 그만큼 창업도 많아 물품도 순환됐는데 요즘엔 트럭차 식구와 팔겠다는 사람들만 몰려 도통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었고 행사 취소는 57%, 확진자 이동 경로 유동인구는 20% 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던 서울 신촌의 명물, 맥도날드 등 오랜 기간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 신촌역 3번 출구 바로 앞 맥도날드 매장.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찾는 만남의 장소였지만 다음 달이면 문을 닫습니다.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이곳 사당역 지점 역시 얼마 전 영업을 종료했고 현재 임대 광고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의도 직장인들이 즐겨 찾던 한 패밀리 레스토랑 역시 12년간의 장사를 접었습니다. 이처럼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이유는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데쇼핑이 올해 백화점과 마트 등 점포 30% 이상을 철수하는 고강도 구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지난해 8,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롯데쇼핑은 올해 백화점과 마트, 슈퍼, 롭스 등 700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 가운데 30%에 달하는 200여 개 점포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마트도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피에로 쇼핑이나 노브랜드 같이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점포를 대폭 정리하고 기존 점포의 30% 이상을 리뉴얼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성장세가 멈춰버린 대형 유통사들이 자산 유동화를 통한 새 돌파구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870억 원으로 1년 전 8,010억 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967억 원으로 지난해의 딱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 환경에서 업계 1위마저도 실적 부진의 늪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롯데쇼핑은 이 같은 상황에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리츠의 오프라인 점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백화점 4곳과 마트 4곳, 아울렛 2곳 등을 리츠에 매각해 약 4,3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겁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들도 잇따라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르노, 삼성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GM과 쌍용차도 판매와 생산 감소, 그리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위기 없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비행 반도체와 컴퓨터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도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조원태 회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군살 빼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으로 연간 6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해온 OCI 군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역을 견인해온 OCI마저 가동을 멈춰 군산은 충격이 상당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OCI 군산 공장. 오늘부로 생산 라인의 제품 원료 투입을 끊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전기료 부담이 덜한 말레이시아의 공장으로 생산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00년대 톱스타에서 최근 예능에서도 활약 중인 이효리 씨가 얼마 전 1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서울 논현동 주택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 새 매각한 주택만 모두 새 채입니다. 대통령 참모들도 집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처분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건데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 안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참모 11명입니다. 지난해 10월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손해보험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사업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메리츠 화재가 여의도 사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자문사 선정에 이어 투자 설명문을 발송한 상태로 이달 2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밖에 NH투자증권도 여의도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매각 가격은 2,5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과 본사 이전에 지역사회가 불안해하는 건 현대중공업이 더 이상 울산에서 사업을 키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에서 운영하던 각종 시설도 잇따라 매각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복지시설 5곳을 매각해 문화와 체육 강좌 등이 중단됐고 기숙사와 외국인 사택도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에 R&D 센터는 경기도 성남에, 한국조선해양의 본사까지 서울로 가면서 울산에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대구백화점이 본점에 딸린 부동산을 팝니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이렇게 이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최근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건 자산을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롯데케미컬이 부산에 있는 국제빌딩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롯데케미컬은 지난달 국제빌딩 매각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SK 인천석유화학은 인천 성남동의 부동산을 655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고요. LG전자는 수처리 사업과 관련연구소를 매각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 SDI도 중국 계열사인 SSEB의 지분 30%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전자사업 등 모두 핵심 수출 분야인데요. 업황 부진이 예상되자 관련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CJ제일제당이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해 어제 CJ제일제당에서는 서울 가양동의 토지와 건물, 구로구 공장, 인재원 자산 매각과 유동화를 통해 1조 1,328억 원의 현금 유동성을 연내로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대기업들도 내년 경영 전략을 보수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 임원 인사는 세대 교체와 임원 감축으로 요약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첫 임원 인사에서 50대 중역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임원직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임원수를 20% 넘게 줄였습니다. 상사 일에 첫 분기 적자를 낸 신세계그룹의 핵심 이마트는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대표로 영입하고 임원 40명 중 11명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주 임원 인사를 앞둔 롯데그룹도 이미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 신세계처럼 롯데도 임원을 20% 넘게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CJ는 입사 3년차 대리 이상도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발령을 내는 등 사실상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일본과의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자산 매각을 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마트는 지난 15일 약 9,525억 원 규모의 이마트 13개점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공시를 냈는데요. 매각 금액은 이마트의 시가총액 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어 한진중공업도 차입금을 상환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동서울 터미널을 4,025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금호전기는 신한은행의 오산 공장을 521억 원에 넘기기로 했고, 강관건설 가설재 전문기업 금강공업은 사옥 신축과 유동성 자금 확보 차원에서 토지, 건물을 팔아 약 620억 원 규모의 자금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직영주유소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제조 평균 가동률이 최근 3년간 73%보다 낮은 71.9%에 그쳤습니다. 빈 공장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공장 매물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비상경영 속에 특히 기계와 정유, 유통업종에서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이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에도 인력 감축이 있었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1962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한때 꿈의 직장, 철밥통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고액 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던 정유업계에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17년 이상 직원 평균 근속연수를 자랑하던 SOL의 경우 최근 사업부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에 나섰고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실적 악화에 빠진 롯데쇼핑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사 백화점과 할인점 등 700여 개 점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개 점포 문을 닫는다고 밝히면서 혹독한 사업 재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행객 감소에 따라 항공업계도 희망퇴직과 함께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중국 LCD 저가 공세를 견디지 못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력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개편을 단행한 상태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1.6%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근간이죠. 제조업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13만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가 6만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줄어든 7만 개까지 더하면 이번 정부 들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3만 개나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해외 투자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제조업의 해외 진출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연간 4만 2천 개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비롯해서 국내의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기업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모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서울 명동의 대형은행 옛 본점 건물 두 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옛 외환은행 본점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4층으로 80년대 달러와 수출거래의 상징이던 건물입니다. 가격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명동의 금싸라기 부동산입니다. 주택은행과 합친 KB 국민은행도 4천억 원대의 옛 국민은행 명동 본점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점도 줄이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90여 개 영업점을 시장에 내놨고 신한은행과 KB 국민은행도 10여 곳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영업점 80%를 줄여 30여 개만 남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감원했습니다. 1분기에만 38곳의 영업점이 통폐합에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3곳, 우리은행이 7곳, 신한과 하나은행이 각각 4곳씩 폐점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은 지난해까지 2년간 194곳의 점포에 문을 닫았는데요. 네, 지난 1년 사이 은행과 보험 점포 6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의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행 점포가요 270개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은행 20곳 가운데 한 곳꼴로 문을 닫은 셈인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던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점포 축소에 시동을 건 건 바로 외국계 은행이었습니다. 시티은행이 69곳이었고요. SC은행이 50곳이나 줄였습니다. 이어서 하나은행, 국민신한 등 한국계 은행들도 40곳이 넘는 점포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문 닫는 점포 수가 늘면서 수백 명의 은행 직원들도 감축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을 보면요. 희망퇴직의 형태로 조용한 구조조정이 꾸준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규모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은행 점포 수가 100곳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과 KEB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내년에 지점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100곳 이상의 점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이 영업점 4곳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내년 1월부터 대구 3곳과 경산 1곳 등 영업점 4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매서운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하나, 우리, IBK 기업은행 등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지점 통폐합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권은 지점 통폐합과 함께 인력구조 조정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시티은행이 90개 지점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은행권 점포 줄이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구에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역삼동 지점 등 시티은행 영업점 5곳은 지난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은행마다 적자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합니다. 노인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창구와 자동화 기기 코너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60입니다. 저축은은 업무를 주로 보고 주로 연금 20만 원 타는 거 거기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확인하러 오고. 인구 6만 명인 이 지역의 은행 지점은 3곳뿐.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이 다음 달 폐점합니다. 우리금융이 3년 뒤인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24년 만에 민간 금융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우리금융이 4반세기 만에 공적자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현재 18%인 정부 지분이 3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전부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분의 매각을 위한 기본 방안의 확정과 이에 따른 매각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던 국내 시중은행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여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 2016년 말 50%에 달하는 정부 지분 가운데 30%를 7개 민간 주주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는데 남은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알데이스, BBVA 등 외국계 은행 3곳이 지점을 폐쇄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폐쇄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철수 계획을 발표한 스위스계 UBS와 영국계 바클레이스도 올 하반기 이후 폐쇄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농가에서 잘 익은 배추와 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밭을 갈아엎는 트랙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에 정성껏 키운 양파밭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트랙터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농민들의 깊은 시름만 남았습니다. 생산비도 못 미친 가격 폭락으로 농촌 곳곳에서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가는 금년 들어서 모든 겨울 채소, 양파, 보통 다 작물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힘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방역망에 살처분할 가군주가 들고 있지만 메모할 땅도 열처리 시설도 부족해 살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는 농업 분야가 잃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5년째 딸기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문재 씨는 한중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에 한숨이 커졌습니다. 가뜩이나 한미 FTA 등의 여파로 수입 농산물이 밀려들면서 국내 농산물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중국산 농산물까지 대규모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던 시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중단과 쌀시장 전면 개방 저지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야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중국이 이미 우리 농업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중국과 FTA를 맺는 것은 농민들 보고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FTA를 체결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신선한 농산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에 줄줄이 밀리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정말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서지도 않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곡물의 자급률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곡물 자급률은 전체 수요의 23%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77%가 수입 곡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1%며 특히 호주의 경우 자급률이 289%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곡물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2017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 세계 6번째로 큰 18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농업 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2017년 기준 28억 9,800만 달러로 농업 총생산액 429억 8,800만 달러 대비 6.7%에 불과했습니다. OECD 평균 10.6%, 유럽연합 EU의 17.1%보다 크게 낮았으며 스위스의 41.3%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발효되거나 타결된 FTA 협상이 12개로 늘었습니다. FTA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 대책은 부실해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FTA가 체결됐습니다.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겠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4만 3천여 톤으로 두 번째로 많아 양돈 농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폭락에 대비해서 이제 농가가 많이 회복된 상황인데 이 캐나다와 다시 체결을 하면서 관세가 인하될 경우에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을까. 미국과 호주에 이은 캐나다산 쇠고기 시장 개방도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EU, 미국 등 9곳과의 FTA가 발효 중이고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와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뉴질랜드와 중국 등 8개 나라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와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중동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Under this vision, Jerusalem will remain Israel's undivided, very important, undivided capital. That is why our proposal provides precise technical solutions to make Israelis, Palestinians, and the region safer and much more prosperous. 트럼프 이전에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묵인하면서도 주권까지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에 팔레스타인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트럼프의 발표는 공격적이고 많은 분노를 유발한다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라크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오늘 미군에 대해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어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 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터키군이 밤사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터키군이 터키와 접경에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쿠르드족을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터키 지상군도 이 지역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드족은 동원령을 내리고 결상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내전의 당사자들이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 아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으나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에 터키가 파병 의사를 밝히며 자칫 외세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시간 2일 터키 의회가 자국 군대의 리비아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리비아 파병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터키 정부는 1년 이내에 병력을 리비아로 파견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미국이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했는데 미국과 인도가 첫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미일 두 정상 간 회담으로 보다 구체화한 아태 지역의 전략적 외교 구상은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네, 미일 주도로 인도 및 호주와 연대해 중국의 팽창에 맞서겠다는 구상으로 이 중국의 1대1로 구상과는 양강의 자존심을 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 한미일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방금 보신 미국과 일본의 전시 증원 훈련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 전략의 새 틀,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 짠 겁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한미 동맹의 약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행보여서 당연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국방부가 새로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코너스톤, 주춧돌로 규정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서태평양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인도의 삼각협력 체제가 주축입니다. 미일 동맹, 특히 일본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증원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본이 이른바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안보법제가 오늘부터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 행사에 나서는 전수방위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해외 파견 자위대에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한 새 임무를 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위대의 안보법에 따라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한 새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特には積極的平和主義の花を高く変え、国際的な舞台で活躍してもらいたいと大いに期待しています。 일본 헌법을 고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베 총리의 궁극적 지향점이죠. 그 중심에 일본군 자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과 맞아떨어지는 주한미군의 전략 문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위기 시에 유엔군 사령부는 일본과의 지원, 전력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즉각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엔사 후방 기지를 7개나 가진 일본의 역할 확대도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자기 안보 구도의 전체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확대시키겠다. 그 첫 주자가 일본이었고 국방부는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유엔사의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정부가 폐쇄된 지 10년간 반환이 미루어졌던 원주와 부평, 동두천의 주한 미군 기지 4곳을 오늘 즉시 한국 측에 반환하는 데 하겠습니다. 예, 최근 청와대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과 관련해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이전 시기가 이미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기지 반환을 서둘러 달라고 발표한 걸 보고 놀랍다고 했습니다. 용산 기지에 남은 한미연합사 등을 순차적으로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굳이 NSC까지 열어 조기 반환 의지를 밝힌 것에 일종의 불쾌감을 표현한 겁니다. 조속한 기지 반환과 전작권 전환을 바라는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에서도 유엔사 역할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전작권 전환을 바라지만 미국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를 통해 작전 통제권을 유지하는 모델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암시하는 언급까지 나와서 일본 주도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인도, 호주 등과 연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항하자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1대1로, 즉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잇는 새로운 무역로와 경제망을 창출해 중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맞불 대응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as a total waste of money. It's a very much modified version, but I think it was unnecessary to do.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작돼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지는 미일 연합군사훈련 오리엔트 쉴드는 올해 더욱 강화됐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연합 전시 증원 훈련 RSOI가 공식 포함됐습니다. RSOI는 전시에 미군이 동맹국의 전방 깊숙이 전개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으로 올해 폐지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이었습니다. 현재 전역 후 4년까지였던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이 3년으로 줄고 동원훈련 기간을 1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강원도에선 지난주에만 군부대 2개가 해체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함께했던 군 장병들이 떠나가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강원도 인제에선 79포병대대가 해체됐고 불과 나흘 뒤엔 양구의 2사단이 해체됐습니다. 양구와 인제에서만 앞으로 3년 안에 군병력이 10,000명 넘게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 10여 명이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마침 문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과 일반 회원 등 17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습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해리스 미국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14개월 동안 2차례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이 일어났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메가더 장군 동상에 진보단체 회원들이 불을 지른 지 하루 만인 오늘 미국 대사관 앞에선 반미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군 철수와 자주 통일을 외쳤습니다.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당초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혀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 시대에 걸맞게 미국과 적폐 세력들을 무찌릅시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군부사 해체, 종전선언 등을 주장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종전선언 요구에 맞춰 진보단체들의 반미 시위가 이틀째 이어진 것입니다. 어제는 인천 송악동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에 반미단체 회원이 불을 지르고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자 주한미군도 위험 단계를 격상하고 사전 예방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미군 기지는 잠정적으로 폐쇄됐고 미군 장병의 대구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늘 4월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의 이민국 사무소가 다음 달부터 문을 닫겠습니다. 한국이민 신청자들의 이민도 지연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의 명칭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정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항공업계에도 전반적인 재편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품은 현대산업개발은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을 꿈꾸며 면세점과 리조트에 이어 국내 2위 항공사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 44.2% 보유에 그쳐 에어부산 매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하늘길 경쟁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이 LCC 업계에 속속 진출했고 한성항공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티웨이항공으로 재추양했습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 3분기 매출은 3,6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에어는 13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요.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195억 원과 102억 원의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서울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4분기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6곳이 정부의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사장단이 오늘 공동 긴급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등 사장단은 건의문에서 가장 먼저 무담보와 장기 저리 조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공항 사용료와 세금 감면,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의 한시적 인상을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지역과 외부를 잇는 하늘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대구 인천 노선 운항을 이틀간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모레부터 대구 제주 노선을 잠정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제주, 대구 인천 운항을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모레부터 대구 제주 운항을 중단합니다. 에어부산도 내일부터 대구 제주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구 타이베이 운항은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하루 2번 왕복을 1번 왕복으로 줄였던 제주항공도 내일부터는 운항을 중단합니다. 대구공항에서 가장 많이 비행기를 띄우는 TA항공도 국내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제선에 이어 제주 등 국내선도 감축되면서 대구공항에 잠정 휴업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항공 노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까지 늘어나면서 항공업계는 물론이고요. 여행업계까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정보를 높이거나 항공편을 줄이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의 항공편 취소 공지입니다. 하노이와 다낭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과 인천을 오가는 비행기가 다음 달 말까지 줄줄이 끊겼습니다. 베트남의 항공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타이항공 등도 3월 운항편을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도 한국 여행 경보를 1급 주의에서 2급 경계로 높였습니다.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이미 주 3일 근무, 유급 휴직, 무급 휴가 등 인건비 줄이기에 안간힘입니다. 일본 등 전 세계 102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나라는 오늘로 102개국,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에 이릅니다. 대한항공은 LA, 보스턴,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등 미국과 유럽 노선 25개 중 19개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스탄불과 바르셀로나, 호놀룰루, 런던 노선 등 전체 국제선의 50%를 줄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은 11개 국제선 노선 전부, 에어부산은 32개 노선 중 28개, 진에어는 전체 노선의 50%를 폐지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취소하는 분들 많은데요. 국내 대형 항공사 2곳에 중국과 일본에 이은 장거리 노선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유 여객기 145대 가운데 100여 대가 멈춰선 대한항공.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효자 노선마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비중은 미주 지역이 30%, 유럽이 2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미주 노선은 13개 가운데 5개가 멈췄고 유럽은 14개 노선에서 3개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매각 작업이 한창인 아시아나 역시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지역의 경우 8개 노선 가운데 최근 단 1개만 운항 중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만군의 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주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주께서 속히 행하시리.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연합하자 할지라도 너희는 숙고하라. 거룩함이 무엇인가? 가증한 것으로부터 정결되어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음녀와 창녀짓으로 놀아나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라고 말하며 가증한 짓을 멈추지 않는도다. 회개가 무엇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 정녕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 살기를 도모하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This is why you're here, B.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힐리인과 카나안인과 귀신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ושלחתי את הצרעה לפניך, וגרשה את החיבי, את הכנעני, ואת החיתי מלפניך. 가나안 일곱 족속, 육적으로는 세상이요 영적으로는 내 마음속 가증한 것들이라. 주 예수와께서 그것들을 부수어 내시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